설비는 앞전에 전혀 한 문제도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번 강의한 정도만 보시고요. 이번 시간에 페이지 608페이지 13장 608페이지 자, 전기설비 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설비 페이지 608페이지 전기설비 파트. 자, 요거는 하나에서 두 문제 정도, 이거는 실수가 없고요. 출제를 합니다. 수송설비나 홈 네트워크 설비는 간혹가다 한 번씩 시험이 안 출제될 수 있는 방향성이 있는데, 얘는 항상 낼 수밖에 없다. 자, 우리 기본적인 전기 아닙니까? 아파트 생활에 기본적으로 전기하고 겨울철은 난방해야 되고, 맞죠? 그건 기본이니까, 맞죠? 시험이 많이 낼 수밖에 없는 거죠. 얘는 하나에서 두 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기초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기억하실 게 이거만 딱 기억하면 되는데 앞전에 내버렸어요. 자, 그래서 전압을 갖다 구분할 때, 자, 이 전압을 구분할 때 제가 앞전에는 저압 기준만 기억을 하자고 했는데, 전압은, 그래서 전압은 보통 저압이 있고 고압이 있고 특고압 개념이 있습니다. 특고압. 그런데 여러분들은 저압만 정확히 알아두시면 돼요. 저압 기준만. 그래서 저압 기준을 보시면, 자, 보통 저압에서 직류하고 교류의 개념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아파트에 쓰고 있는 것은 직류 전류입니까? 교류입니까? 교류죠. 교류 전류를 씁니다. 그러면 보통 고압을 기준 잡아되고 저압을 직접 공부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직류는 750V 이하고 교류는 600V 이하가 됩니다. 그래서 앞전 시험에 나온 것이 이거 나왔습니다. 교류 전류 600V 쪽을 기출을 한 겁니다. 아주 쉬운 문제 내준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아파트에서 쓰고 있는 것이 저압을 쓰고 있다, 고압을 쓰고 있다, 저압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집 아파트 있죠? 세대 내에 공급해 주는 것은 220V를 공급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 밑에서 이제 지하에서 이제 양수 펌프 가동하고 이런 건 380V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압 기준을 가지고 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압은 여기 이하니까 초과부터 되는 거죠. 750V 초과에서. 요거는 600V 초과. 법은 이하가 되는, 이하는 기산점 포함이니까 뭐다? 초과 단어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한선은 전부 다 7000V가 되는 거죠. 7000V 이하까지 개념이 되는 겁니다. 이하 7000V 이하가 됩니다. 그러면 특고압은 똑같아요. 7000V 초과가 되는 거예요. 초과, 직류등 교류가. 그런데 현재 아파트에서 제가 요것만 혹시나 해두라 한 이유가 이거죠. 현실적으로 낼 거니까, 현실적으로. 현재 아파트에 공급되는 게 220이나 380V 정도까지 쓸 수 있거든요. 그 두 개 중에 하나를 쓰거든. 그렇게 보여요. 그럼 세대에는 220V를 쓰고, 그래서 교류의 저압 기준이 시험에 나온 겁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제 알아둘 것이 611페이지 보시면 역률 개념, 페이지 611페이지에서 페이지 611에서 역률 개념. 자, 여러분들 직률은 전압과 전류가 동일하죠. 위상이 일치됩니다. 그런데 교류 전류는 전압과 전류가 위상 차이, 주기 차이가 생겨요. 그래서 역률 개선 장치, 역률 개선 장치를 기억하시면 돼요. 역률 개선 장치가 콘덴서란 부품이에요.
콘덴서입니다. 콘덴서를 사용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 주택가 같은 옛날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는 자 형광등이나 이런데 전동기에 콘덴서라는 부품이 일일이 들어갔어요. 옛날 콘덴서, 여러분들 형광등 안전기 있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대규모 건축물은 일일이 하나 다 설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변전실에서 변압기에서 진상용 콘덴서란 고압 콘덴서를 사용 일괄 개선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률 개선 장치가 콘덴서다. 이 정도만 알아두십시오. 이미 시험에 많이 냈어요. 그 방향은. 자, 그리고 넘겨보면 여기 강전설비 개념이 나와요. 페이지 612페이지부터 강전설비가 나와요. 보통 강전하고 약전이 있는데, 강전은 기본적으로 건축에서의 강전 개념은 보통 60볼테이지를 기준 잡아서 강전, 약전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집에 보시면 보통 강전설비에서 기본적으로 알아둘 것이, 자, 아파트는 주 배전반이 있어요. 전기를 분배해주는 배전반이 있는데, 그러면 각 층에 여러 세대에 이제 분전반 패널 보드가 있어요. 분전반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집에 주택용 분전반이 설치되어 있죠. 자, 분전반을 설치를 해놔야지 사고를 갖다가 이 분전반 패널 보드에서 유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이겁니다. 자, 전선은 거의 다 천장 속이나 뭐 콘크리트에 매설되어 있거나 이래 돼 있어요. 그러면 그런데 고장료 단선되거나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수리하기가 어려워지죠. 그럼 고장 요소를 빨리 발견해서 쉽게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 분전반이, 여기 분전반입니다. 여기. 얘가. 이거 한 번도 안 열어보셨죠? 궁금하시다 하죠? 여기 분전반, 요 안에 이제 차단기가 막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에서 이제 배전반에서 이 분전반까지 선이 이제 가야 되거든요. 이 전선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선을 간선이라고 하는 거야. 이 배선을 간선이라고 해요. 간선. 그럼 우리도 도로 중이죠. 도로를 갖다가 할 때 주 간선 도로라고 하자. 맞죠? 그거와 같이 주 전기를 여기에다 공급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분전반에서. 그러면 우리 요 학원에서 있죠. 요 분전반에서, 자, 요 강의실마다 조명도 가야죠. 맞죠? 에어컨이죠. 히터기에도 전원 공급해 줘야죠. 이렇게 전선을 또 따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분전반에서 이렇게 전선이 나가는 거야. 그러면 여기 이제 분기 개폐기가 차단기가 있어요. 여기 분기 개폐기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NFB 자동 차단기로 해놨잖아요. 여기 보통 NFB를 많이 써서 노 퓨저 브레이크에서 노 퓨저 브레이크라고 하죠. 노 퓨저 브레이크에서 배선용 차단기를 다 하나씩 해놨는 거예요. 배선용 이 차단기를 다 하나씩 회로마다 하나씩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가보시면 아파트 분전반 보면 거기 누전 차단기가 있을 거예요. 한번 열어보세요. 누전 차단기가 있고 나머지는 배선용 차단기야. 걔들이 전부 다 이름이. 회로를 따로 하나씩 차단기를 다 해놓은 이유가 어디 고장나면 그거 하나만 차단기 탁 내려가는 거예요. 맞죠? 중간에 여러분들이 뭐 가부하가 걸렸다. 아유, 콘센트에 꽂지 않을 거 너무 많이 꽂았다는 겁니다. 막 거기다가 우리 집은 바닥에 난방 안 하고 전기 온풍기 갖다 틀면서 그 옆에다가 아이고 전기 다리미도 꽂아가 쓰는데 그다가 이제
옆에서 또 TV 보면서 한다고 또 뭐다 전기 드라이기까지 꽂았으니까 전기 차단기 팍 내려가죠. 가부하 걸리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분기 개폐기를 설치해 놓은 거예요. 차단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선이 나가면서 여기 전등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전등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개 나가겠죠. 콘센트가 있을 수도 있는 게 콘센트 이런 거. 콘센트를 전기 접속기라고 하죠. 에어컨 콘센트 나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여러분들 여기 에어컨 달린 공조 있죠? 에어컨 있는 콘센트도 있잖아요. 에어컨 있는 콘센트. 그래서 이렇게 나가는데 이 선을 갖다가 분기 회로라 하는 게, 이 배선은 분기 회로라고 해요. 분기 회로 이렇게 칭합니다. 이걸 분기 회로라 해요. 그래서 이 분기 회로 전선입니다. 이것도 전선입니다. 이때 이제 알아두실 거. 그러면 이 분기 회로는 될 수 있으면 어떻게? 같은 회로, 동일 회로로 처리하는 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잠깐 볼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페이지 617페이지에 분기회로 구성시 유의사항이 나오죠. 페이지 617페이지 보면 분기회로가 나올 겁니다. 분기회로. 그래서 분기회로는 될 수 있는 뭐다? 같은 회로로 처리해 주는 게 기본이다. 분기회로는 어떻게 해준다? 같은 회로로 하면 돼요. 될 수 있으면 같은 회로로 처리해 주면 되는데 무조건 같은 회로로 하는 것은 아니라, 그래서 4번에 습기가, 그러면 에어컨이죠. 에어컨은 습기가 있는 장소잖아. 습기가 있는 곳은 별도로 빼줍니다. 있는 장소. 그러면 에어컨이나 욕실 같은 데 있죠. 이럴 때는 분기회로를 어떻게? 별도로 빼줘야 돼요. 분기회로를. 이 경우는 같은 회로로 연결해 주면 안 되고요. 이런 경우는 별도 회로로 설계를 합니다. 이때는 별도 회로로 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별도 회로로 처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등과 콘센트는 원칙은 별도로 하는 게 맞아요. 전등하고 콘센트는 원칙은 별도로 해야 돼요. 원칙은 별도 회로로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별도 회로가 원칙입니다. 전등은 전등 회로대로 하고 콘센트는 콘센트 회로 하는데, 소규모 주택은 예외입니다. 소규모 주택은 같은 회로로 할 수 있다. 왜? 전체가 몇 개 안 되잖아요. 전등하고 콘센트 다 헤아리도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이런 건물 같은 경우 전등 많잖아요. 사무실. 자, 우리 여기도 형광등 봐요. 몇 개나 설치했는지, 맞죠? 이럴 경우는 전등하고 콘센트가 어떻게? 별도로 간다는 게 차단기가. 그렇게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분기회로이죠. 이 분기회로는 최소 최소 암페어가 분기회로는 최소 15A 이상으로 해줘야 돼요. 15A 이상으로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차단기 보면 30A, 50A 이렇게 적혀서 그게 암페어 수치입니다. 암페어. 그래서 최소 15A 이상은 돼야 돼. 아무리 적어도. 근데 이제 꼭 명심할 게 이겁니다. 자, 기기에 암페어가 적혀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사면 온풍기를 사든 냉장고를 사든 아니면 에어컨을 사든 기기의 옆에 자세하게 적힌 거기 암페어가 적혀 있어요. 그 암페어보다 차단기 암페어가 적으면 안 돼요. 항상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래서 암페어를 꼭 확인하시고 차단기 암페어 확인하고 기기 암페어 확인하십시오. 만약에 차단기 암페어가 분기 이 회로 개폐기 암페어가 적으면 차단기 계속 내려가요. 그래서 정리를 해 두시고, 그래서 이제 이 분전반 패널보드죠. 그래서 분전반은 615페이지에 보면 나오죠. 페이지 615페이지에 분전반이 나옵니다. 그래서 분전반은 전기기기를 안전하게 사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고장을 쳐서 빨리 곤치기 위해서 분전반 패널 보드를 설치한다. 이거는 매 층마다 설치하는 분전반은 매 층마다 설치를 하고요. 매 층마다 부하의 중심에 설치를 해주면 돼. 부하의 어디에 쓴다? 중심. 센터에 설치하지 하나로 커버하는 면적이 많아지는 거예요. 중심에 설치를 우리가 해주면 됩니다. 설치해주고. 그 다음에 이때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분전반의 회로수가 기본 원칙은 분계회로 20회선이 기본입니다. 분전반에. 자, 원칙은 20회로선, 분계회로수는 분전반에서 분계회로수는 원칙은 20회로가 원칙입니다. 20회로가. 여기서 나갈 수 있는 게 뭐 예비회로 20회선을 둘 수 있는데 기본은 20회로가 원칙이에요. 원칙이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선이 나갈 때 이 분계회로 길이 있죠? 이 분계회로 전선 길이가 너무 길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분계회로 길이는 30m 이하가 되도록 해줘야 돼요. 30m 이하. 자, 여러분들 이걸 명심해 두십시오. 자, 여러분 전선이 길어지면 저항이 커져요. 그래서 전선을 너무 연결해가 길게 써서는 안 돼요. 명심하세요. 전선을 너무 길게 쓰면 부하가 걸려요. 저항이 커집니다. 저항이 커지면 선에서 열이 나. 그러면 여러분들 간혹 가다가 뭘 꽂아서 쓰는데 선을 한번 만져봐요. 그 열이 난다는 것은 부하가 걸린다는 거예요. 저항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럼 위험하니까 조심하십시오. 그 불의 원인이 되는 게 그거야. 가부하 걸리지도 모르고 막 쓰다가 있잖아요. 불나는 이유가 그겁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좀 주의해서 사용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분전반이나 이런 배전반에 전기를 쓰다 보니까 접지 공사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하면 감전사고나 화재 우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배전반이나 분전반이나 자, 이런데, 그리고 이 간선이나 이런 거 전선 갈 때, 자, 그냥 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도 저 뒤에 보면 저렇게 전선을 감싸놨죠. 저 뒤에 보십시오. 저 뒤에 보면 금속 보이죠? 스위치 설치해놔. 저 뒤에 에어컨 뒷부분 사이에. 저기 금속 몰드 공사거든. 저 배선 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냥 전선이 그냥 노출되어 있으면 보기 안 좋죠. 배선 공사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때 이 간선이든 분계회로든 이 전선에 대한 배선공사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배선공법. 근데 콘크리트 매설할 때 이 배선공사법의 대표적으로 배선공사를 하게 되는데 이 배선공사법은 교재 6페이지 627페이지부터 나와요. 페이지 627페이지부터 배선공사법이 나오거든. 그러면 배선공사에는 대표적으로 자, 몇 가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시험 관련된 거. 자, 그러면 아파트에 보통 철근 콘크리트잖아. 콘크리트에 쓸 수 있는 게 바로 뭔가면 금속관 공사거든. 이 금속관 공사가 자, 콘크리트에 매설할 수 있는 겁니다. 얘가 1번 이걸로 쓰자. 금속관 공사가 있는데 금속관 공사가 콘크리트에 매설할 수 있거든. 매설할 수 있는 특징이 있는 게 금속관 공사입니다. 그런데 이 금속관 공사는 어떤 외부적인 기계적 강도에 강하겠죠. 맞죠? 자, 이 기계적 강도가 우수하고 화재 위험이 적습니다. 화재 위험성이 적어요. 위험성이 적은 것이 특징이죠. 자, 근데 금속관 공사는 알아두실 것이 이겁니다. 전선 교체는 용이합니다. 전선 교체는 용이합니다. 용이하지만 주의할 것이 정설 공사는 어렵습니다. 정설 공사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인 정설 공사가 어렵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거 가지고 정설 공사를 활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금속관 공사는 알아두실 것이 접지 공사를 해야 돼.
제3종 접지공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원래 접지공사가 누설 전류에서 감전사고나 화재 우려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한다? 접지공사를 행하게 됩니다. 접지공사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접지공사는 항상 이렇게 기억하면 된다. 우리 세대와 가까이 있는 것은 3종 접지로 가요. 그런데 멀리 피레침은 여러분 세대에서 멀리 있어요, 가까이 있어요? 멀리 있죠? 멀리 있는 것은 1종입니다. 접지는. 그래 가면 돼. 그래서 유일하게 3종 접지 공사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런 배전반이나 분전반도 3종 접지로 가요. 분전반 우리 집 가까이 있죠? 분전반 요 가까이 있잖아요. 그럼 이런 건 몇 종? 3종 접지 공사. 멀리 있으면 1종. 가까이 있으면 몇 종? 3종. 3, 4만 자기하고 같이 있어야 돼. 맞죠? 이상 하나 플러스 하고 멀리 있어야 돼. 그래서 3종 접지 공사를 씁니다. 그리고 자 경질 비닐관 합성 수지관 비닐관 공사가 있습니다. 경질 비닐관. 자 경질 비닐관 공사는 전기 절연성이 좋죠. 전기 절연성이 좋잖아요. 우수하잖아. 전기 절연성이 우수합니다. 자 그리고 경질 비닐관 공사는 단점이 이거잖아요. 단점이 이 열에 약하죠. 열에 좀 취약하고 하잖아요. 이런 열에 좀 취약하고 그다음에 기계적 강도가 좀 떨어지잖아. 충격에 외부적 충격했을 때 이 떨어진다는 게 기본적인 단점입니다. 단점이 제공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 가요 전선관 공사가 있는데 가요 전선관 공사. 자, 이 플렉시블 콘두이트 공사라고 하면 돼. 플렉시블 유연하다는 거죠. 플렉시블 콘두이트 공사. 자, 이 가요 전선관 공사는 쉽게 금속 주름관인 거야. 금속 주름관. 그래서 여러분들 샤워기 금속으로 된 거 있죠. 구부러지는 거. 많이 봤죠? 샤워기 아시죠? 그래서 이제 가요 전선관 공사. 이 뒤에 거 영어는 몰라도 돼. 앞에 걸로 거의 냅니다. 가요 전선관 공사. 플렉시블 콘두이트 공사. 그래서 이 가요 전선관 공사는 금속 주름관에 전선을 배선한 게 뭐다? 가요 전선관 공사입니다. 그러면 가요 전선관 공사는 어디에 사용하는가 하면 자 여기에 사용하죠. 얘는 이런 성강기 엘리베이터 성강기 배선이나 아니면 저런데 굴곡 배선이라든지 또는 천장의 음폐 배선 음폐 배선이라든지 뭐 이런 데 많이 씁니다. 그리고 금속관 공사의 정설 공사. 금속관이 정설 공사 어렵다겠죠? 금속관 공사의 이런 정설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가요 전선관 공사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가요 전선관 공사는 특징에 대해서 얘는 콘크리트의 매설은 안 됩니다. 콘크리트 매설은 안 돼요. 콘크리트 매설은 안 된다. 가요 전선관은. 이것도 제3종 접지공사 해주면 돼. 제3종 접지공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 더. 자, 플로우 덕트 공사. 플로우 덕트는 플로우 바닥에다가 덕트를 공사한 거야. 그래서 이거는 대형 사무소라든지 대형 사무소나 이런 백화점 같은 데 많이 써요. 사무실에도 각 사원마다 하나의 컴퓨터를 줘야 되잖아요. 그럼 컴퓨터 쓰려고 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기본적으로 전기 필요하죠. 거기 전화선도 다 넣어줘야죠.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바닥에다 딱 떠보내서 전화선, 전기선, 인터넷선 이런 거 다 넣어줘서 우리가 바닥에 직접 꽂도록 돼 있는 거죠. 이것이 뭐다? 플로덕트 공사입니다. 근데 플로덕트 공사는 주의할 것이 이거는 습기가 있는 데는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습기가 있는 장소는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백화점의 화장실에는 이 방식을 쓸 수는 없다는 거예요. 화장실에 이걸 쓸 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자, 그걸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보통은 이제 한전전을 가지고 이렇게 공급을 해 주게 될 겁니다. 맞죠? 그런데 한전전원이 차단될 걸 대비해서 보통 예비 전원 설비가 공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통 배전반에 공급하기 이전에 자, 일반적으로 저거죠. 변전실이 있을 거고. 그럼 변전실에 보통 이런 변압기 개념이 있는데 저거 간단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변전 설비가 617페이지 보면 변전 설비 개념이 나와요. 변전 설비. 자, 거기 보면 변전 설비가 나오는데 자, 수변전 설비라고도 하고 자, 우리가 고압의 전류를 그대로 아파트에 공급해 주면 난리 나요. 맞죠? 여러분들 고압 전선가도 좀 문제가 심각해지죠? 그래서 보통 거기 전선 가까이 있는 분들이 맞죠? 한 번씩 TV 나와서 이렇게 시위하는 거 보죠? 거기 살아보면 느낀다 카대. 근데 이 고압은 좋은 거 하나도 없거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래서 가정에 고압을 공급합니까? 저압을 공급합니까? 저압 공급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고압 생각 위험하죠. 자, 그래서 고압 전류를 우리가 사용 전압으로 바꿔주는 게 이제 변전 설비죠. 그래서 변전 설비, 변압기라고 하죠. 그래서 수변전 설비라고도 하고 수변전 설비 이렇게 칭합니다. 수용가에서 수변전 설비 또는 그냥 변전 설비 이렇게도 하고요. 이 수변전 설비가 바로 뭐다? 변압기죠. 변압기. 고압 전류를 사용 전압 전류로 바꾸어주는 설비가 뭐다? 수변전 설비 또는 변압기. 그래서 간혹가다 변압기 터졌다는 거 뉴스에 한 번씩 들리죠? 왜 이게 터지는가 하면 이것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에어컨을 사용을 안 했거든. 옛날 아파트 맞죠? 옛날 여러분 어렸을 때 에어컨 사용 안 했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에어컨을 상상도 못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에어컨이 일반적으로 다른 것에 비해서 전기를 엄청나게 많이 먹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변압기가 터지는 거예요. 너도 나도 다 에어컨 틀어버리니까. 자, 그러면 수변전 설비는 설계할 때 제일 먼저 부하 설비 용량 산출을 먼저 해야 됩니다. 부하 설비 용량 산출을 먼저 합니다. 그러면 부하 설비는 어떻게 구하느냐? 부하 밀도에다가 부하 밀도 와트 퍼 메다 자상 제곱미터당 몇 와트의 부하 밀도가 걸리느냐? 일일이 부하 설비 용량산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파트 전체의 형광등 개수 와트하고 맞죠? LED 등 다는 사람도 있고 뭐 백일등 쓰는 사람도 있고 뭐 종류가 다양할 거 아닙니까? 일일이 어떻게 다 계산합니까? 그래서 누구는 드라이기 몇 개 가지고 있고 맞죠? 전기담요 몇 개 있고 이거 다 부하를 어떻게 구합니까? 냉장고부터 해서. 그래서 면적당 부하 밀도를 내놨습니다. 그 부하 밀도에다가 연면적을 곱해서 산정을 하시는 거야. 연면적을 곱해서 부하 설비 용량을 산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하 설비 용량 산출을 통해서 이거 가지고 변압기는 너무 커져요. 그래서 수용률, 부덕률, 부하율을 갖다가
고려해서 최대 수용 전력을 구해야 됩니다. 최대 수용 전력을 구합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이루어져야 돼. 최대 수용 전력을 구해야 돼요. 부하설비 용량을 산출하고 나서 최대 수용 전력을 구합니다. 그래서 최대 수용 전력은 대표적으로 어떻게 구하시는가? 부하설비 용량에다가 부하설비 용량 개념에다가 곱하기 수용률이 주어지면 수용률을 곱해 주시면 돼요. 수용률을 곱해 주시면 된다. 그런데 주의할 거, 부하설비가 따로따로 주어지면 합을 하셔야 돼. 예를 들어서 부하설비가 몇 킬로와트 몇 킬로 따로따로 주어졌을 경우 이렇게 합해 주셔야 돼. 여러 개로 주어진 부하설비가 따로따로 주면 합해서 수용률은 곱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혹시 수용률은 곱해서 계산하시고요. 부동률이 주어지면 나누어 주세요. 명심하세요. 수용률이 나올 때는 어떻게? 곱해 주시고 수용률은 혹시나 합니다. 부동률은 나누어 주세요. 부동률이 주어질 경우는 나누어서 계산하시고 수용률은 곱해 주십시오. 그래서 현재 우리 시험에서는 수용률 가지고 시험을 계산 문제를 2번이나 출제를 했어요. 2번이나 이미 출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수용률이란 식에 대해서 한번 보면 수용률 하나만 조금 체크를 합니다. 수용률은 자 어떻게 계산된 것이 수용률은 자 이겁니다. 분자의 최대 수용 전력이 가고요. 자 부하설비 용량이 분모에 가는 거예요. 부하설비 용량 이것을 백분율 한 거예요. 백분율로 나타낸 거. 이것이 바로 수용률 개념이 돼요. 수용률은 자 이렇게 됩니다. 수용률. 그래서 이 식이 나왔었어요. 18회 때는 요 식을 찾으라 해서 요 식이 무엇입니까? 수용률 찾는 게 식이 나왔었습니다. 수용률이. 자, 지금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무엇을 구하는 자, 두 번째 최대 수용률이죠. 그래서 이제 최대 수용률을 구하고 나서 자, 수변전 설비 변압기 용량 결정을 하는 겁니다. 수변전 설비 자, 이게 변압기라 했죠. 변압기 자, 용량 결정 들어가면 수변전 설비의 용량 결정을 들어가 주시면 되는 겁니다. 용량 결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다 하실 필요는 없고 요 정도까지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요 내용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정확히 학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통은 자 우리가 이 한전전원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한전전원 비상시는 한전전원을 다 차단해 버립니다. 비상시는 자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다. 그러면 전기 화재로 번져버리면 걷잡을 수 없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재난이 생기면 한전전원 빨리 다 차단합니다. 가스 이런 거 다 차단돼야 되잖아, 맞죠? 위험하니까. 그래서 이때 예비 전원 설비는 페이지 622페이지 예비 전원이 나와요. 622페이지 예비 전원 설비. 예비 전원은 한전 전원이 차단됐을 때 공급이 되지 않았을 때 전기를 공급해 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불이 났는데 소방펌프 가동해야 되겠죠? 소방펌프 가동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맞죠? 그리고 비상용 엘리베이터 가동해서
빨리 응급사항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맞죠? 소방대원들이 그런 거 해야 되는데 못할 수 있죠. 그래서 예비전원을 하는데, 예비전원에는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면 되죠. 예비전원은 축전지하고 비상발전기를 자가발전설비라 보시면 되죠. 자가발전설비, 이 두 가지 개념이 있는 게, 그러면 보통 축전지는 어느 것이 축전지인가 하면 여러분들 저기 축전지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축전지 개념은, 자, 우리가 유도등 있죠. 계단에 같은 데 가보면 불 켜져 있죠. 그 유도등 같은 거, 아니 우리는 여기 피난구 유도등이고, 자 여기 있죠. 계곡 위에 설치된 거는 피난구 유도등이고, 출입구, 피난하는 출입구를 나타내는 거고, 그다음에 계단이나 복도 같은 데 설치된 거 뭐다? 통로 유도등이죠. 계단 통로 유도등이네. 여러분들 피난을 유도하겠다. 그런데 꼭 방향은 화살표는 보지 마시고요. 화살표 보고 가다가는 다른 데 갈 수 있어요. 그걸 막 붙여놓은 데가 많아가지고 화살표로 가면 막 다른 곳이 있는 거 많습니다. 꼭 그건 뭐, 아 저기 출입구다 이거 말고, 아 저기 있구나 이 정도만 알고 가십시오. 그러면 예비전원은, 그래서 예비전원은 기본적으로 기본이 30분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비전원이 필요한, 자 보통 그래서 갖춰야 될 조건인데, 예비전원이 설비가 이제 갖춰야 될 조건은 어떤 조건이 있는가 하면, 기본적으로 자 이 축전지는 정전 후 충전하지 않고 30분 공급해 주면 돼요. 자, 정전 후, 자, 충전하지 않고입니다. 않고 30분 이상, 기본이, 여기에서는 기본이 몇 분인가 하면 30분이에요. 자, 보통 알아두실 거 이겁니다. 이 설비 쪽에, 자, 이 전기 설비 쪽 기본이 30분으로 가요. 소방에서는 기본이 몇 분? 20분으로 갔는데, 여기에서는 30분이 기본이 돼요. 30분 기본으로 갑니다. 그런데, 자, 근데 자가 발전 설비의 경우는, 자가 발전 설비는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때 10초 이내에 가동해야 돼. 비상에 10초 이내에 가동해서 30분 이상 공급해 주면 됩니다. 30분 이상 공급해 주면 된다. 그래서 이거는 10초 30분이 됩니다. 그런데 병용일 때, 자, 축전지하고 자가, 이 두 개가 병용일 때, 축하고 자가 발전 설비가 병용일 때는 약간 틀려져요. 두 개 같이 동시에 쓰고 있을 때, 이때는 축전지는 충전만 없이, 이때 축전지는 20분 이상으로 가요. 20분 이상으로 가고, 그 다음에 자가 발전 설비는, 자, 초가 바뀝니다. 푸는 동일한데, 자가 발전 설비는 45초 이내에 가동해서 30분 이상 공급해 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의할 점은 이겁니다. 자가 발전 설비하고 축전지가 기본 원칙은 몇 분이다? 다 30분인데, 얘는 병용일 때는 같이 겸하고 병용일 때는 뭐다? 축전지가 20분 되고 자가 발전 설비는 초가 바뀐다는 거, 이것을 조금 주의해서 접근을 해나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측면 공부 학습해 놓으십시오. 기억을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633페이지 보면 방제 설비에서 필해 설비가 나옵니다. 필해 설비. 자, 이 필해 설비, 낙뢰를 방지하기 위해서 낙뢰에 대한 안전 방제 설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필해 설비를 하게 되는데,
자, 피뢰침 설치 대상에 대해서 자, 먼저 설치 대상 의무에 대해서 살펴보면 의무는 설치 대상 의무는 자, 여기가 설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설치 대상 의무는 첫 번째, 자, 낙내 우려가 있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이 되는 건축물 등이 되는 거예요. 낙내 우려가 있는 거. 낙내 우려가 있으면 다 설치해야 돼. 낙내 우려가 있으면. 낙내 우려가 있는 걸 설치하고 두 번째로 높이 20m 이상인 건축물이네. 높이 20m 이상인 건축물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 높이 20m 이상인 공작물이 대상이 됩니다. 공작물.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모두 설치 대상 의무가 됩니다. 의무 개념이 돼요. 정리를 해 두시고 자, 두 번째. 자, 우리가 피뢰 설비의 이제 설치 규정 관련돼서 피뢰침 설치 규정, 설비 규정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하실 거는 자, 여기에 대해서 꼭 알아두세요. 피뢰 설비 재료. 피뢰 설비의 재료적인 측면. 재료는 자, 그래서 피복이 없는 동선, 하동선이라 하죠. 자, 여기서 피복이 없는 동선으로서 피복이 없는 동선으로서 수레부든 인하도선이든 접지금 모두 얼마가 되죠? 단면적이 자, 그 단면적이 50스퀘어, 50제곱밀리미터 이상 되죠? 단면적이 50제곱밀리미터 스퀘어 이상이 돼야 됩니다. 50제곱미터. 자, 과거에는 얘가 틀렸어요. 수레부, 낙내를 받는 부분이 수레부고 그걸 접지로 전달해 주는 선이 인하도선이고 그러면 낙내를 땅으로 방전해야 되겠죠? 그게 접지극이거든. 그랬을 때 수레부, 인하도선 접지 옛날에 35, 16, 50이었거든. 근데 다 통일이 다 얼마 된다? 50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됩니다. 자, 이 규정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측면 수레부 설치에 대해서 알아요? 측면 수레부 설치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측면 수레부는 거기 보면 5번에 나오죠? 5번 개념에 측면 낙내를 방지해서 높이 얼마 되는 건물에 대해서 설치 대상은 그래서 높이 60m 초과되는 겁니다. 초과되는 건축물 등에 대해서 측면 수레부 설치를 해야 돼요. 건축물 등에. 그래서 이제 설치 대상이 되는 것이 높이가 얼마 돼야 된다? 60m 초과되는 경우다. 초과되는 것이 대상이 되고 두 번째가 설치는 어디부터 설치해야 돼요? 일단 대상은 얘다. 그래서 1번에서 대상에 대해서 다루고 대상. 그리고 두 번째 높이 5분의 4 지점부터 건물 최상단까지 설치를 해야 됩니다. 5분의 4 지점부터 그 다음에 최상단까지 수레부를 설치를 하시면 되는데 주의할 점이 자, 지표 레벨에서 건물의 높이가 150m 초과되는 건물 때는 좀 주의를 하자는 거예요. 150m 초과되는 건물 150m 초과되는 거예요. 초과되는 건축물 등에 대해서 건축물은 요거는 5분의 4를 따지지 않고 어디부터 설치한다?
120m 지점부터 120m 지점부터 자 최상단까지 측면 수뇌부를 설치된 최상단까지가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제1롯데월드가 500 몇십 메다잖아. 그럼 5분의 4를 따지는 게 아니라 몇 메다부터 120m 지점부터 최상단까지 설치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 대해서 자 정리를 해 두도록 해 두시고 쉽게 내면 이거네 60m. 측면 수뇌부. 자, 이 측면 수뇌부를 설치하는 그 기준이 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높이가 얼마냐? 이걸 다룰 수도 있어요. 쉽게 내면. 그래서 그 측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두도록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 설비는 이것이 이제 포인트가 될 거고, 그래서 혹시나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이 뭐 저거에 대해서 뭐 간략히 한번 한쪽으로는 앞에 내 가지고 이제 가기는 좀 그렇고 조명설비 쪽은 이번에는 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 643페이지 도시기호도 할 필요 없고, 도시기호 이거는 제가 19회부터 하지 말았겠는데 도시기호 올해도 안 해도 돼요. 그래서 643페이지 보면 도시기호 나오죠. 도시기호 있죠? 643페이지 뒤쪽에 보면 도시기호 나오는데 이 도시기호 부분 있죠? 이 파트는 아예 하지 마세요. 읽어도 보지도 마세요. 그것도 외우려고 외우지도 않고 여러분들 전문가 아니면 이거 못 외워 이거. 그래서 제가 그때 18회 때는 제가 간략히 해드렸었어요. 도시교 배선인가 관련돼서 뭐 그 부분을 다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거 위주로 해서 열심히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과정은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